제가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등장 이후로 관심이 있는 주제가 문화강국입니다. 그래서 문화강국 현장이든 이론적인 정립이든 공약을 집행한 사람이든 만나서 인터뷰하는 자리 오늘 가졌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민해총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옥천입니다. 네. 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국민해총이 무엇인지부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한국민해총은 1988년도 12월에 시작한 단체인데요. 그동안 88년도 우리 민해총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한국예총이라고 하는 60년대 중반에 관주도로 생긴 그 문화예술인들이 모인 단체인데, 거기에 대항해서 진보 예술인들이 88년 후반에 모이기 시작해서 백낙청, 황석영, 고은, 신경님,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계의 대표적인 예술인들이 당시에 모여서 결성을 하게 된 단체고요. 주로 뭐 이름에 민족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보수적인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당시의 민족은 80년대에 이제 남측의 시대상을 반영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그 분단의 현실 속에서 가장 그 당시의 시대적 진보 의제였던 통일이라는 주제를 예술로서 예술 행동으로 표현하고 지향했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7년 된 오늘의 민해총은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서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각 시대적 에 있어서 진보적 의제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기후위기, 환경 문제, 그리고 성평등 문제,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민주뿐만 아니라 진보적 의제들을 다 살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7년 단체이고 그 탄생 배경에 그때 시대 모순의 어떤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단체로서의 정체성도 보이는데, 갑자기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름 명칭 변경도 한번 하셨을 것 같은데, 고민을? 네. 저희가 한국 민해총에 원래 시작할 때 당시에는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으로 이렇게 예술인들이 개인의 집단체였다가, 저희가 한국 민족예술단체 총연합으로 예술단체 연합으로 이렇게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네. 제가 첫 질문이 누구나 공통 질문이긴 하지만, 문화강국. 하나하나 정의 내리는 것이 그 무난한 정의 맞춰도 다 내리는 정의의 숫자만큼 다 나온다 하더라고요. 우리 사무총장님 생각하기에 일단 문화강국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문화강국은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공공성 위에서 보지 마시고요. 아니,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진짜 어렵죠.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창작 활동, 그리고 이제 또 수요자 입장인 생활 문화, 예, 그런 이제 것들이 국민의 삶 속에서 좀 깊게 뿌리내리는 나라를 문화 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은 문화 강국이란 말을 안 썼더라고요. 문화가 힘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이런 이야기인데, 사무총장님한테 국가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국가, 그냥. 너무 철학적이기도 하고 갑자기 들어온 질문이라 이거 예상 질문이 없던 건데. 네. 국가는 말 그대로 국민이 국민이 집단화된 어떤 집단체인 거죠. 그렇죠. 예, 국가를 얘기하기 전에 국민이 존재하고, 예, 집단체인 국가가 있는 거죠. 그 정도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식한 척 하려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유발 하라리 책도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문제를 한번 건들지 않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 산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문화 강국에 국가는 들어가니까. 그래서 말씀처럼 국가라는 게 상상 속의 어떤 산물이긴 한데, 영토, 말씀처럼 국민.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 강국의 결국은 어떤 모양이 문화 강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복지나 문화적 다양성이나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전제돼야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이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약에 문화 강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추측해 보시면 사무총장님은 이재명 대통령 또 내지는 그 캠프에서 만들었던 문화 강국은 뭐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공약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산으로. 그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최종 문화가 이제 기초예술이든 순수예술이든 인문예술이든 간에 기본이 되는 그 토대 예술적 토대 위에서 그 결과물 최종의 결과물이 이제 어떤 경제적 지표죠. 산업으로까지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의 문화 강국이라는 그 속에는 문화가 곧 힘이 돼서 산업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산업이 다시 선순환돼 가지고 국민의 삶 속으로 생활 속으로 현실 속으로 다시 재분배되어지거나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문화 강국 가로 열고 중간에 저는 산업이라는 느낌이 더 강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대통령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적인 측면을 많이 염두에 두신 건 분명해요. 왜냐면 이제 오늘 민해총 사무총장 만나는 이 자리가 저한테 왜 중요하냐면은 한편으로는 어제도 그런 영상이 좀 떴는데 영화 산업, 뭐 음악 산업, 많은 다양한 산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 강국이 문화 산업을 너무 좀 지나치게 좀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지역 문화예술이라든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순수 문화예술이 약간 사각지대 내지는 외면받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지금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어요? 예, 민해총 안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가까운 예는 이제 최근 문화예술 부처,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속 인사로 있었던 1차관 그 인사, 그리고 엊그제 발표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박진영 위원장, 이렇게 CCO. 그런 이제 연결고리들을 이렇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리고 그 밑에의 인명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본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업 중심의 문화, 이런 거를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닌가 하는 게 들고요. 그것 때문에 민해총을 이제 이끌었던 아까 그 선배 예술가들의 이름을 이제 호명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최종 인사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문화 산업의 육성 쪽으로만 포커싱이 되는 거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우선순위를 산업으로 두되 지금 뭐 이제 소외라고 표현하셨는데 순수나 기초예술, 그 다음에 지역 문화예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인 걸로 저희는 좀 지켜보자. 근데 이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고, 그렇죠. 예, 여론도 하나의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그런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측으로 다 이렇게 중시되고 양측으로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편향되고 이렇게 지원이나 이렇게 정책들이 그쪽 한쪽으로 할까봐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해총 사무총장님이 느끼는 지금 진단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생태계 광범위하게 가게 되면 아까처럼 생활문화, 뭐 문화적 다양성 할 수 있지만 일단 약간 장르를 좁혀볼게요. 지역 문화예술에서 창작행위를 하고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현실은 어떤지 이거 하나 궁금해요. 굳이 제가 거론 안 해도 몰라요, 대중들은. 왜냐면 이따 나올 이야기지만 10대, 20대 친구들은 미디어 속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문화만 보니까. 이거는 우연찮게 이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네. 제가 만평이 어제, 그제 날짜로 박재동 화백께서, 원래 박재동 화백이 이제 한겨레 시사만평의 최고의 유명한 분인데, 지금
경기신문에 음. 만평을 최근에 제기를 하셨어요. 여기다 화면에 근데 띄워야겠네. 박진영 가수의 대중문화교류위원장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에 인선이 됐다고 한 발표를 듣고 그 다음 날 바로 경기신문에 낸 만평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보여지나요? 나중에 화면 띄울게요. 네, 네, 이렇게, 어떤 내용이죠? 네. 대략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그 라디오에서 지금 이제 발표가 되고 있어요. 대중문화 이제 이 교류에 하겠습니다. 박진영 씨가 이제 한 멘트가 인용되고 그 앞에서 지금 뮤지션으로 보이는데 기타 하나 메고 뮤지션이 옆에 버스킹 하고 있죠. 여기 지금 통이 있는데 이건 버스킹 통인데 이렇게 고개 숙이고 굉장히 남루하고 힘들고 이 모습을 그냥 한 컷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실은 굳이 제가 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곳곳에 그 수많은 지역문화 예술인이라는데 지역문화 예술 이전에 지금 현장의 그 예술인들은 상상하시는 대로 어렵죠. 뭐 코로나 3년이라는 시기를 제일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문화예술 쪽이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또 윤석열 정부 22년에 6월 달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에 대한 대대적 뭐라 그럴까요? 방해. 윤석열 차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문체부에서 창작 콘텐츠 만화 콘텐츠 거기에 우승한 친구인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승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다가 윤석열 차 그 작품 자체가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했다고 해서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탄압과 검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전 세계 팬데믹도 있었고 말씀처럼 또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특히 민주적 가치,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됐던 시절도 보냈고 사실 이제 생존과 생활의 문제로 봤을 때 그냥 암담하다. 지금 네. 꼭 지역에서는 서울도 포함해서 특히 그런 예술적인 어떤 생존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려운 지경이 있다라는 네. 거. 그걸 해결하려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 거잖아요. 아까처럼 뭐 우려는 있고 지켜본다 했지만, 이제 같은 질문 맥락이긴 해요. 문화 정책을 그러면 결국 예산으로 증빙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문화 정책을 구조적으로 세팅해야 될 좋을까요? 이거는 제 머릿속에 딱 올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그래도 아니고. 바람은 있을 수 있죠. 민해총회 사무총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지금,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정부의 그 지출 예산에 지금 1%. 아니 1%가 아니라 2% 이렇게 지하. 하지만 올해 1.3%인가? 7조 예. 좀. 그런데 지난번에 그 이재명 당시 후보 이제 캠프죠. 공약을 보면 아마 3% 이렇게 맞지? 정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수치로 얘기하는 건, 제가 그쪽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튼, 지난 정부보다는 진일보된 예산 정책과 지원이,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정도의 바람과 우려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처럼 2% 이상 정도로 증액시키겠다 그러는데 국가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일단은 배정된 예산은 1% 정도 넘더라고요. 7조 정도 넘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배정된 예산 속에서 또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거기 약간 문화산업에 너무 힘을 주고 있다 보니까 아까 같은 우려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럼 좀 더 살짝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지역이란 개념이 일단 서울과 좀 분리해서 생각할게요. 아무래도 그것도 현실이잖아요. 서울 심지어 교육하고 의료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인서울인데 문화예술의 어떤 그 분포도 어떤 상황을 보면 어떠세요?
우리가 말하는 서울 빼고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쪽은 더 참목합니까? 이거는 문화예술만을 따로 떼놓고 얘기하기 그런 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지역이 인구 감소, 소멸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5년 안에 도시 자체, 근본적인 도시 자체 형성 자체가 해체될 위기에 있는, 그렇게 정부에서 기준으로 해서 발표되는 그것들이 상당하고, 그 중에서도 청년층, 그러니까 심각하죠. 예술에 이제 막 그 창작 활동에 입문을 하는 청년 예술인들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결국은 자기 진로를 내가 예술 쪽으로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가야겠다 하는 어떤 진로의 결정 시기가 청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인데, 청년들 자체가 이제 그 지역에서 탈지역화, 수도권 중심으로 이동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화돼서 나타난 걸 보면 뭐 그거는 뭐 상당히 어렵다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절대적 인구 감소 여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절대적 인구 감소 속에서 청년층이 더 이렇게 예술인들이 탈지역화,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오는 그 상황 때문에 뭐 남아있는 그 지역의 예술인들은 이제 청년이 아닌 세대들, 나이든 뭐 이렇게 분들이 이제 명맥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 이제 그 창작행위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줄어들고 없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예술 창작 작품이 안 나오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수도권에 몰려있는 예술가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에 대한 이해라든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어떤 창작 작품으로 지역의 어떤 그 예술 수요자들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 활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술 활동이 없고, 그냥 뭐 수도권 중심의 자기의 창작 활동의 결과물들을 갖고 와서 그냥 이렇게 선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뭐 악순환 고리는 계속 이어지죠. 네. 지역 이슈, 저도 이제 전라도 고흥이 고향이고 강주에서 활동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 인구의 감소, 또 상대적으로 수도권을 편중되고,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게 악순환을 했는데, 근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지역에서 떠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악순환인지도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도 힘들다. 생산자도 힘들고 향유하는 자도 힘들다 보니까 다시 또 서울로 가게 됐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처럼 이제 민해총이라는 조직에서는 아까 기후위기나 최근에 빠지지 않은 AI, 이런 맥락에서 이런 지역 소멸과 관련된 민해총만이, 아니면 또 우리 사무총장님의 고민은 어떻게 좀, 이게 해법은 아니더라도 모색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 정책으로 또 꼽힐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지난번 그 이재명 그 후보 캠프에 이제 제안했던 대표적인 그 정책 제안 중에 광역 단위의 그 창작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일정 기간 정주하면서 그 예술 활동을 보장받는, 그리고 지원받는 그 정책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 몇 곳이 그렇게 일정 기간 그 예술 창작 활동하는 분들을 이제 소수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원하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또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서 유지되는 곳이 있는데, 그거를 좀 확대하고 좀 지원의 범위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지원의 그 분야 장르도 미술과 문학 쪽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예술 쪽에 장르 분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꼭 미술이나 문학이 아니더라도 공연, 그래서 퍼포먼스, 저는 이제 다원 그 제안할 예술. 때 창작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순환,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공연 시설도 좀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 교류 가능하도록 이렇게
외국과의 해외 예술가들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예술가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술가들이 초청된 기간 동안에 숙식이 가능하고 교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해서 좀 복합적인 그런 센터가 있어야 된다. 예술 창작 지원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제안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게 반영될지는. 저는 목소리 작아지시는데 피곤한 건 아니시죠? 네, 30분 남았습니다. 피곤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무게감도 있으시고 어떤 단체 또 사무총장님이시니까 그러면 어떤 해법 중에 하나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술가 기본소득?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애총, 민애총이라는 두 조직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말씀하면 좀 나눠먹기? 이면에는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을 거잖아요. 있는 예산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좀 애총도 지원해주고, 민애총도 지원해주는 거 있지만, 저는 예전에 그걸 안 좋게 봤었거든요, 사실은. 그거 지금 오해가 있는데, 이 한국민애총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단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오, 이거 정말 제가 몰랐던 네. 것이지만, 분명히 밝혀야겠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 그럼 민애총은 지금 어떤 자립, 회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그 단체장의 의지나 철학이 반영돼서, 물론 이제 법률에 근거하죠.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는 있는데, 생각하신 것처럼 모든 전 지역에서 한국민애총이 막 그렇게,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지금. 좋죠. 예. 그럼 예술가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최근에 농촌 기본소득이 이제 실현되고 있잖아요. 기본소득은 굉장히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도 지사 시절에 했던 건데, 첫째는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예술가 기본소득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 그리고 예술가의 사회적 그 가치 그리고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 존재만으로. 존재만으로. 왜냐하면 이제 공적 영역, 공적 가치를 수행하는 사람 집단으로 인정한 거거든.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공인이라는 표현을 가끔 예술가들한테 써요. 공인. 근데 예술가들은 그동안 공인이라고 불리우면서도 그러니까 공적 위치에 있다는 뜻인데 정부로부터 한 번도 사회적 그 가치를 공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원받거나 이런 이렇게 혜택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예술인 기본소득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자기 활동을 물론 이제 적은 액수죠. 1년에 1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모든 예술인들이 어찌됐든 지방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예술인 기본소득이 이제 중앙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도 도입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가 차원으로 인정받는 굉장히 이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1차적인 극심한 토론도 있었을 것 같은데, 논쟁도 있었는데, 아까 그 정말 중요한 화두를 꺼냈거든요, 화두를. 왜냐면 예술가는 공인이다. 내지는 공적 자산이다. 또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공유부.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창작 결과물을 하나의, 물론 가장 사적인 게 또 가장 공적인 것이라는 이런 뭐 철학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빼고, 예술가한테 투자하는 게 세금을 투자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n분의 1일 수도 있겠지만, 뭐 나눠진다 하더라도 그 중에 아주 훌륭한 컨텐츠 재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맥락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그래서 뭐 기본소득 나오다 보면 그 돈으로 뭐 되겠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한 예술가가 온전하게 존재로서, 또 내지는, 이 정도면은 한 예술가가 좀 버틸 수 있다. 이 표현도 정말 죄송하긴 해요. 어느 정도면 좋을 것 같으세요? 많으면 좋긴 하더라도, 국가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거는 별로 질문이 좀 이렇게 적절하잖아요. 적절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술가들의 삶 전체를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또 책임져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 토론할 대상인데. 그래서 저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공인이라고 불렸던 상황에서 일도 지원받지 못했던 그 사회적 가치나 공적 가치 인정받지 못했던 거에서 나아가서 최소한의
공적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 안정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금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4대 보험 정도는 정부가 책임져주는, 물론 지금부터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의 목표가 뭐 기본소득 형태로 월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받고 나머지는 안전망에 투입되는, 그러니까 4대 보험 정도는 이렇게 정부에서 책임져주는 정도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부에서 이제 지금보다 훨 많은 이제 부강한 예산이 진짜 넘쳐서 예술가들을 이렇게 지원하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민대총이라는 조직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도 맡고 계시는데, 지금 해결할 과제들 또 뭐가 있나요? 방금 이제 문화정책이나 예술가들의 기본적인 어떤 상장 환경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살짝 이야기했던 게 너무 놀라운 게 기후위기라든지 시대적인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조직의 어떤 또 생존에도 연결될 수 있고, 조직의 가치에도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어떤 고민 정도 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좀 질문하고 좀 다른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전혀. 지금 창작 활동에 좀 저해되는 법적 제한적 그게 있어서 지금 국가보안법을 들 수 있어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이 창작의 자유, 예술가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당면한 문제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정부를 향해서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의견서도 전달하고 뭐 계속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가 옳지만 그게 전면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가보안법 에서 표현의 자유 그 부분은 반드시, 그게 아마 7조인가 그럴 거예요. 7조인가 5조인가 나도 좀 헷갈리는데, 그 항목 부분은 빨리 부분 폐지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한국민의총 고민. 그죠.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정말 좀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방금 망치는데 맞은 느낌인데, 저도 이제 너무 코로나 이후부터 한 6년 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생존이 힘들고 생활도 힘들다 보니까 아까 산업, 일자리, 일거리도 좀 너무 분위기를 몰고 갔나 봐요. 근데 예를 들면 문화강국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잖아요.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그걸 온몸을 느꼈는데, 그런 어떤 국가보안법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진단할 수 있으세요? 또 옛날에 블랙리스트 사건도 기억나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 정부가 탄생한 지 딱 100일 됐어요. 진짜 그 100일인데 많은 변화가 있죠. 그렇죠. 첫째는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좀 더 과하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뭐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예술적 행위가 됐든 그냥 일반적 의사가 됐든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자기의 그 표현의 자유, 창작 활동에 대한 뭐 저해함이나 방해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는 1도 없는데, 이게 다만 아까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문제는 진짜 예술가들한테는 이제 지금 생존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그렇게. 그렇죠. 표현의 자유랑 걸면 다 걸려요. 걸면 다 걸리고. 그래서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정부 여당이 어찌됐든 지금 여론의 막강한 여론의 지지를 받고 60% 가까이 대통령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국회도 다수당이고 해서, 하여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는 올해 안에 너무 끌지 말고 빨리 합시다. 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인터뷰 중에서는. 그럼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 표현의 자유를 혹시나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어디만큼 인정할까? 사실 이것도 경계선을 짓는 것도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왜 이 질문 드리냐면, 지금은 약간 급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극단적이라 해야 되나요? 예전에 또 아까 윤석열 차도 표현의 자유에서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 작품을.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극우 세력들이 뭐 진짜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표현을 또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보라 해서 여기를 안고, 또 보수라 해서 극우라 해서 좀 멀리 하는 것? 근데 가끔은
뭐 독일에서 나치를 촬영하는 것은 정말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처벌하잖아요. 어떤 사무총장님의 경계선은 있는 건지, 이게 사회적 합의인 건지, 또 이제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문화 강국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함께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이게 이제, 뭐, 제 기준이에요. 예술 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짓는 저의 기준은, 사실과 진실 사이라고 봐요. 뭐냐면, 사실은 분명히 팩트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언론이 됐든 예술 활동이 됐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격하게 활동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다만 진실의 영역이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같은 사실도 가지고 해석하기 나름이기도 하고 그런 네. 관점의 차이는 좀 용납해 줘야 된다. 그거를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면을 진보 쪽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보수 쪽에 바라보는 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관점의 차이로 인한 해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창작 활동, 그리고 거기서 전반적으로 하는 어떤 예술적 자유, 창작의 네. 자유 이런 거는 이 날파리 표현의 자유. 네. 그런 거는 용납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진실의 영역이 아닌 사실의 문제는 분명히 확인이 되고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백인 백답 분명히 딱 나눠질 수 있는 거는 제한을 해야죠. 뭔가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너무 아니요, 저 많은 것 개인이에요. 같긴 해요. 좀 반론하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어차피 문화 강국 속의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파트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그걸 자세히 파헤치진 않았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은 그걸 굉장히 좀 반대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혹 제기?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건데, 언론의 자유의 입장에서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그 묵직한 슬로건 하나만으로도 이미 좀 탄압받고 있다까지 너무 오버지만 죄송합니다.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딱 그 얘기 잘했잖아요.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어요. 의혹 제기는. 근데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확정 짓고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지. 그래서 제 기준은 이건 다른 건데, 이거는 이제 예술적 영역이 아니라 이제 언론 쪽에서 이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잠깐 옆길로 그렇죠. 가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의혹 제기는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언론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또 사명일 수 있어요. 네? 사명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의혹 제기라는 대신에 의혹 제기라는 걸로 더 나아가서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사실 확정을 짓는 걸로 이렇게 공표하거나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다. 좋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무조건 언론의 자유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럼 언론이라는 건 또 다른 사회적 공기라고 하는데 예술 단체 대표시니까 사무총장님이시니까 그 표현의 자유가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왜냐하면 그러면 예전에 윤석열 차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때 막 지 땡땡으로 묘사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닭대가리 뭐 이런 식으로 묘사했잖아요. 그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허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비하적 의도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옛날처럼 윤석열처럼 막 징계하고 막 야 그거 그 말이 돼?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좋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민회총에 다시 한번 그 단체의 가치, 또 우리 사무총장님의 가치를 확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방금은. 자, 일단은 이 정도 하나 끝내고 지금 오늘 이 인터뷰 장소 서촌이거든요. 이제 또 도시 이야기를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갈게요. 어떠세요? 서촌에 살기 좋습니까? 이 질문도 어마어마, 내포된 이게 질문이긴 사람들이 한데. 그러면 오해를 하게 저는 서촌에 살지는 않고요. 서촌에서 생활하는 사람. 사는 거는 이제 제 집이 따로 있어요. 어디예요? 신림동. 신림동은 난곡이라고 거주, 해서. 주민등록상 거주단? 그러니까 자고 하는 곳이 거기고,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서도 잠을 잔 적이 있죠. 지난번 우리 12.3 내란 이후에 저희 민회총 예술인들이
광화문에 이제 이슬 텐트를 치고, 이제 계속 농성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집이 이제 실내고 택시비도 없고 그래서 그럼 걸어와서 여기서 자고 이제 뭐 그런데 하여튼 오해할까봐. 그렇죠. 여기서 그래도 별로 지나간 건 최근에 아니고. 생활 인구라고 또 잡히긴 하겠네요. 생활 인구로. 왜냐면 하도 인구가 소멸되고 있다 보니까 그 방문객이든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이든 뭐 사업을 하다가 오면 다 잡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서촌이 또 왜 하냐면은 우리가 초반부에 문화강국이라는 게 국가 내 도시 안에 또 살고 있고 도시인으로 살고 있고 또 주민으로 살고 있든 간에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서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요. 생활이는 어디서 하든 간에. 문화도시 이야기 잠깐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떠세요? 그래서 문화도시 서울입니까? 서울이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 시기는 아니고 박원순 시장 미리 입장을 정리하고 오세훈 씨를 예. 까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민해총 총장 활동 이것만 이제 잠깐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됐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문화예술기획 시선이라고 뭐 1인 기획사 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선에서 이제 역사 관련된 공연이나 인물 제가 관심이 이제 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윤동주 음악극, 뭐 전태일 음악극, 이중섭 음악극 뭐 이런 식으로 시대와 인물에 대해서 관심에서 하고도 있고요. 2010년에 제가 이제 민주올레라는 걸 기획해가지고 민주 올레. 예. 제주도의 그 올레. 그 올레를 그대로 차용해서 그 올레는 제주 올레는 그거잖아요. 제주도 길을 걸으면서 풍광을 보고 사색하고 이제 걷는 프로그램이라면 거기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서 저는 거리에 역사적 스토리들을 발굴하고 또 메이크업을 해서 제가 말장난 좋아하는데 히스토리 텔링이네. 예.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민주 역사적 장소 민주화 이 과정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길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3.1 민주올레, 4.19 민주올레, 60 민주올레, 5.18 민주올레 이렇게 절기별 현대사 사건들 민주올레를 가지고 했고 또 지역에도 민주올레길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남산에서 용산 그 남영동 그 지금 인권 그 센터가 있는 이제 그 길을 이제 남산 남영동 올레길 이렇게 했고 신촌 올레도 신촌 지역에 이제 연대 서강대 이대가 있어서 민주화 운동 한 가운데 있었던 지역이에요. 맞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역사적 발자취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 곳곳을 엮어가지고 길을 만들고 관악 민주올레라고 해서 서울대에서 녹두거리 박종철 열사가 살았던 하숙했던 그곳까지 또 관악 민주올레라고 해서 민주화 운동길을 또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서촌에는 이제 그런 역사적 이쪽 민주 쪽보다는 그냥 인문적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궁궐이잖아요, 궁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거리 옆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서촌이. 서촌 인문올레라고 해서 네. 서촌에 있는 곳곳에 있는 인물 역사적 자산들이 많아서 그걸 만들어서 가끔 제가 1년에 2-3차례씩 이렇게 투어도 하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질문은 이제 문화도시 서울이었겠지만은 방금 말씀처럼 우리 강욱천 사무총장님이 그런 개인 기획으로도 문화도시 일조를 하신 거네. 아, 그런데 내가 음. 지금 내 자랑으로 갔네요. 안 돼요. 그 시작이 자랑할 만하죠, 그 당연히. 박원순 시장이 밑자락을 깔아놓은 거예요. 뭐냐면 그게 가능했던 게 옛날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스토리텔링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 곳곳에 표석들을 다 만들고 박 시장이 조그만 근데 표석이 있고 없고 큰 차이야. 곳곳에 표석이 있으면 그게 어떤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라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없는 건 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박 시장이 지금 뭐를 해놓으셨냐면 버스 정류장 이름들을 저기 기존에 있는 이름 옆에다가 하나 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가지고 역사적 인물 그러니까 거기 활동했던 뭐 역사적 인물이다 살았던 인물이다 그러면은 무슨 정류장 해가지고 병기 표기하고 방송으로도 이렇게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박원순 시장이 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벌써 그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는 그 토대가 마련됐다. 네, 예를 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역사도시 서울,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더 카테고리가 넓은지 모르겠지만 또 최근에는 뭐 기후위기니까 생태도시도 꿈꾸고 있는데 그 전임 시장의 어떤 역할, 역량이 그때 지금까지 내려오는 연결되고 있고 거기 또 일조하셨다는 건데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문화적인 시장입니까? 이제 반문화적이라고까지는 까지는 너무 아니더라도 문화적이 아니까 문화적이긴 한데 근데 이제 문화의 친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계급적 친화가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문턱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오세훈이 하는 문화는 좀 계층화 시켜가지고 있는 여유 있어 보이는 쪽으로만 해. 음. 그러니까 서민들 중심의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문화적 상상력이 동원되거나 이렇게 해서 작동돼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뭘 사업을 진행한다기보다는 화려하고 첫째 화려해야 되고 있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또 문화적 장르도 또 이렇게 막 클래식이라든지 막 이렇게 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문화라는 건 다 다양해야 공존해도 되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거듭 얘기하면 그것만큼 또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이쪽도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저기를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서민들도 시민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반문화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언젠가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문화 정책이랑 우리가 더 가깝게 실감게 느낀다고 해야 되나? 어떤 시민, 주민, 구민의 입장에 느껴지는 문화적인 향유와 생산을 더 높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서촌 이야기 나오고 서울시 이야기 나왔는데 일단은 이 오세훈 시정, 특히 문화예술 정책이라 평가는 잠시 뒤로 하더라도 그럼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으면 이런 시장의 등장은 필요하긴 한 거잖아요. 물론 오늘 약간 진보적인 채널이고 진보적인 인사긴 하지만 이거 잠시 내려놓더라도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내년 지자체장 선거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때요? 어떤 시장을 좀 바랍니까? 저는 뭐 한국민예총을 사무총장으로서 이전에 문화예술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더 문화가 풍성해질 수 있는 지방선거도 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문화 산업이라고 지금 할 정도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하는 거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 문화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 산업이라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존중함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지방정부 서울시장 후보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내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되면 좋죠. 본인이 이제 문화기획 시선이라는 그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떤 시장한테 바라는 거 말고 한 주체적 인간으로서 본인이 꿈꾸는 서울시를 기획한다면, 디자인한다면 어떤 느낌이 가장 강해요? 그 지역은 지역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 그래서 지역에 이제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곳곳을 다닌 오지랖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지역의 문화를 중심으로 풀어내는 지역의 지역 스토리텔러들 예술가들이 많이 탄생되면 좋겠다. 그게 문학이 됐든 공연이 됐든 미술이 됐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예술 활동 작품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 그것이 좀 특별하고 특색이 있잖아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바깥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서천 얘기 잠깐 돌아오면 서천에 그 노벨 문학상 탄 한강 작가가 살고 있어요. 저는 집도 알아요. 예. 그리고 한강 작가가 최근까지 운영했던 지금은 이제 책방이었나? 너무 책방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넘기고 운영 넘기고 본인은 이제 안 나오는데 그 친구는 저번 갔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게 아니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관광객이 들리니까 좋네요. 근데 들려서 책을 사고 그게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일정한 그 매출로 이어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제가 예전에 꺼냈던 제안이 있는데 저도 어떤 맥락에서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웃사촌 저는 그 아이템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아까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신촌에서 10년 동안 활동했고 우리 또 대표님은 서촌, 또 북촌, 남촌 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어떤 세대적인 특징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다시 시도할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좋은 시장 뽑아서 제안해 보지 뭐.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그렇게 연결돼요. 왜냐면 이제 선배님, 우리 대표님 만나면은 저는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전 문화강국에서 이놈의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화 산업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건 정말 신중한 발언이죠. 문화 산업을 먼저 생각나는 게 다 연결되긴 하지만 이윤이에요. 제가 잠깐 4개월 동안 몸담았던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아이돌을 키우고 문화 컨텐츠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돈이 안 되면 그냥 해고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문화 산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투자하고 이윤 생기고 일거리 만들고 좋은데 그걸로 사람의 일자리 만들기 좋다. 근데 뭔가 이 마음의 허전함이 뭐 어디서 생기는 건지 그걸 따지고 어제 사실 오늘 막걸리 마시러 왔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하는 동네 사람, 어떤 시민, 주민, 뭔가 사람 향기라는 거. 그리고 다시 아주 원점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김구 선생님도 아름다운 나라,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행복한 나라. 이게 다 연계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대표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놈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전에 산다는 게 뭔지. 오늘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산다는 게 뭘까? 사람. 삶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삶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다양한 기제들이 작동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60. 옛날로 말하면 진짜 뭐 지금 노인으로 불릴 수 있는 나이지만 원래는 지금은 아니죠. 삶을 이렇게 그래도 반백년 이상 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 그리고 물론 제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얘기하고 저도 어려운 순간이라고 느꼈던 시절은 있는데 그거의 근본 바닥을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설정해놓은 좀 목표가 있었던 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 나름의 욕심과 욕망이 있었던 그렇죠, 거고 이제 그렇죠. 이런 거리 작동돼갖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이라는 게 50보 100보고 거기서 거기에 그러니까 남들 너무 의식하지 말고 저는 그 예술가들 특히 청년 이제 막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 예비 예술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쪽으로는 제가 얘기했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최소한의 예술가들이 살 수 있는 아까 뭐 전부를 책임져주는 그런 저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최소한의 안에 존엄성을, 존엄성 인정과 사회적 공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기본소득 지원받고 사대보험 인정 지원받고 해서 하면 지금 나머지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그냥 사는 것은 사라져요. 응? 그래서 예술활동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고자 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체의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게 또박또박 향해 가는 건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자. 예? 예술가들은 때로 지금 막걸리 얘기했는데 목표가 있다 손 치더라도 뭐 오늘 안 돼. 오늘 그냥 제끼고 한잔 하고 가지 뭐 이럴 정도의 뭐가 있어야지 기계적인 어떤 일반 저기처럼 탁 짜여진 대로 오늘 이만큼 하고 내일 이만큼 그럴 수는 하고 없죠. 예. 너무 답답하게 살지 말고요. 좀 여유 있게 삽시다.
어쩔 수 없이 3분 정도 더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람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민해총이라는 조직에 몸담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 그래서 저도 고민 엄청 했던 주제가, 역사는 진보하는가? 나라는 진보하는가? 분명히 여성 평등이나 인종 평등을 투쟁했던 수많은 역사 산물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인생을 물어보면, 인생을 진보하는가 했는데 한 50번, 100번 말하길래, 이런 어떤 가름을 어떻게 타셨어요? 나라의 진보, 도시 공동체의 진보도 있고, 나의 인생이라는 인간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보한다는 거는 생각이 진보하는 거라서 그게 자기가 뭐 어떻게 바뀌고 그게 아니라 뭘 이루고 이래가지고 진보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이렇게 천착해서 활동을 하면 사람이 깊어져요. 깊어지고 거기서 깊어지면서 동시에 해방도 됩니다. 자유함을 얻어요. 스스로. 그래서 아까 오늘 제끼지 뭐 이게 그냥 오늘 놀지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유. 매여 있지 않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술가들이 약간 그 있잖아요. 좀 프리하고 자연스럽고. 그게 그 예술 활동의 하나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일 무식한 게 뭐냐면 이때까지 과거의 그 권위주의 정부라든지 보수 정권에서는 그 예술 활동을 어떤 특정한 시기 그게 아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막걸리 먹는 것도 막걸리 먹는 행위 자체가 예술은 아니지만 그게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도 되고 교류가 연결되고. 거기서 뭐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모든 그러니까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시기 어느 시점에서 발현돼서 딱 매수지 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술 활동인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제발 무식하게 뭐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 예술 활동 증명해라 이런 거 진짜 웃긴 거거든. 그리고 심지어 저는 뭐 100% 동의하는 게 예술가들한테 정산이나 사전에 또 어떤 계획서라는 것도 소득도 마찬가지,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적인 거잖아요. 뭐 액수야 나중에 논쟁한다 하더라도 예술가들은 지원할 때도 저는 가감한 혁신? 그러니까 그 특정 기간에 작품 얘기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넉넉하게 볼 수 있는 호흡이 필요한 것 같고, 심지어 저는 기획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저는 정부 용역이든 지자체 용역에서 가업 지시서를 기반을 둔 어떤 대행, 이런 거 입찰 서류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백지 심판을 요청하고 싶기도 해요. 너무 다 짜여진 기획을 그냥 하청 맞고 대리마다 보니까 이게 기획과 맞나? 이게 저는 여기서 약간 이렇게 제 선을 좀 그어서 얘기를 좀 해야 많이 되는 게 돼요. 저는 과업지수를 통한 이 예술 활동의 결과물도 필요해요. 그 어느 정도 대신 과업지수 정도가 내려오려면 하나를 해서 1년 이상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예산 지원 예산 그게 아니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정도의 그 지원 금액이 아니라면 과업지수 그런 식의 그거는 완전히 그 악행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저는 그래서 예술인들이 사업 지원 방식은 지금 과업지수를 통한 고액의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 완전 전면 폐지하면은 큰 금액들을 어떻게 하겠어? 그 무조건 뭐 몇 억을 그렇죠. 어떻게 저는 무책임하자 말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소액 다수 보편적으로 지급해 이제 사업 지원 이게 창작 활동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큰 금액 중심으로 소수를 뽑아갖고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수의 창작하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그게 300만 원이셔도 좋고 200만 원이어도 좋고 범위 내에서 그냥 근데 그거는 과업 지시서나 결과 보고를 하는 거 아니야. 지시서도 없고 결과 보고를 안 해. 야, 이 전문적 이야기 나오니까 좀 재밌는 토론이 됐긴 했는데,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게 사람이었던 이유가, 한편으로는 사람이라는 걸 무한한 신뢰로, 애정으로, 책임으로, 이 존재로 존중해야 되는데, 또 한편 이면에는 그 사람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까 입증 자료를 원하고, 정산을 원하고, 심지어 예술가 기본소득도 그런 이야기 나올 때, 그 주면 그냥 어떻게 돼, 낭비가 된다. 이런 말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예술 창작 활동은요, 계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목숨부터 이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이 목숨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기간에 죽어 있는 그 누군가 그거를 저기 쓸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알죠. 그러니까 목숨, 그러니까 숨 쉬고 있는 숨 쉬고 있으면 그건 예술 활동이에요. 그렇게 본 거야. 300만 원 예를 좀 지원했다. 300만 원 가지고 뭘 저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가감 없이 그냥 지원금으로 창작활동 지원금으로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결과물들은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정산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들만 그게 노래가 됐든 공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맞는 자기가 저기 하려고 했던 그것에 맞는 결과 보고만 마지막에 하면 돼요. 네, 근데 마지막 질문 할게 이제는. 왜냐면 아까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표현의 자유 좋았고, 두 번째는 60이 내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내년. 이제 문화강국이라는 게 그래도 의도적이든 또 자연스럽든 간에 누군가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한 60대 접어들 때 저는 끔찍한 예를 뭐 고독사, 노인들의 어떤 방치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얘기 잠깐 하셔도 되고 60살의 강욱천한테 어떤 스스로의 미션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거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입문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제가 또 특정 나이를 말하지 않겠지만 굳이 20, 30대를 할게요. 미래 세대들이 문화강국을 도전한다면 만들고 있다면 행위를 하고 있잖아. 어떻든 간에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매듭을 지을게요. 60대를 접어든 강욱천 그리고 문화강국 만들기에 뛰어들고 있는 20, 30대 청년들. 그 지금 준비하는 20대 청년 예술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화려한 문화산업의 결과물들 화려한 그렇죠. 뭐 엄청나죠, 오징어 지금. 게임이 뭐 어떻게 되고 캐리언이 어떻게 되고 질릴 정도. 그거만을 보고 그 자기가 인생을 걸어서 예술가로서의 그 진로 결정을 한다. 이런 거는 전 강력히 반대해요. 그런 삶 예술가들의 그 결과물들이 그렇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얻는 거는 일반 산업하고 똑같아요. 사업해갖고 100명 중에 한 명이 정도나 살아남잖아요. 뭐, 그렇지. 네. 그러니까 99명은 사업적인 측면은 이제 그런 거고 좀 다른 게 예술 행위 창작 활동이나 예술가들의 삶이라는 거는 그 자체 예술 활동 자체를 통해서 본인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목표는 이때 그 목표대로 안 간다고 그래서 조급하게 막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매일매일을 자기가 즐기고 행복해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감히 좀 예술가들은 목적의식적으로라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일정하게 거리를 좀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산업적인 측면은 또 산업적인 그 자체로서의 메커니즘이 있고 방식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또 목표 달성되는 거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인정이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거지만 예술가들이 그거를만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제가 약간 우미한 질문 한 것 같네. 그러면 꼭 문화강국의 어떤 목표 지점에서의 60살의 강욱천을 의도한 건 아니고, 이제 60살의 나이가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뭐 100세 시대를 하기를 하더라도, 그 이제 후반부를 할게요, 굳이 말하면. 후반부 나름대로의 어떤 인위적인 미션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짐이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라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염두에 두고 계신 건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가까운 형, 이제 얘기를 하면 이름 얘기만 알 텐데, 그 뭐 작가하고, 형, 그냥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나는 이게 작은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빨리 진지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얘기하고, 막걸리 마시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럼 그렇게 사람이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특별하게 뭘 강제적으로 없어. 세팅한 거 없네. 없이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남은 인생 그렇게 삽시다. 욕심 버리고. 그게 오늘 마지막 멘트 맞습니까? 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런 거고 지금 또 하나는 제가 민해총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처음에 이제 직무대행으로 이제 음. 몇 개월 잠시 이제 돕기로 했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당면한 민해총, 한국민해총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잘 제가 해결하고 해서 후배들이 민해총 거기에 이제 활동하는 것이 보람과 긍지가 될 수 있도록 해놓고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서는 이제 은퇴하는 것이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게 제 가장 개인적인 또 목표이자 바람이죠.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우리 강북천 이 대표님이 또 사무총장님이 그러니까 한 인간은 다양하게 또 존재되어 있잖아요. 모든 우주가 있는 것 같은데 후반부의 말씀은 마치 자연스러운 이렇게 인생사를 즐기고 일상사를 즐기시는 그런 캐릭터와 성품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초반부의 영상에 나왔던 민해총의 사무총장으로서 표현의 자유나 국가법 폐지나 또 민해총의 여러 과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동시에 또 수행하는 그런 병존적 인간인 겁니다. 맞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숙제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연스러움이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긴 해.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고 이제 영상 안 찍겠지만은 막걸리 마시러 갈 건데 그래서 서초리가 가장 대표적인 막걸리 홍보해 주면서 끝내십시오. 추천하고 싶은 가게 하나. 여기 바로 이제 그 달래국수라고 하는 조그만 집이 있어요. 저희 단골집입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차례 다니는. 지난 광화문 우리 탄핵 과정에서 거의 매일 와서 술을 마셨고 그래서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100일 동안 금주 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시작했구나. 금주 해제돼서 술을 다시 마시게 하는데 건강도 생각하면서 조금씩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래국수 이용해 주세요. 네, 달래국수 이용해 주시고 제가 그저께인가 영화 낯설의 감독의 어머님이 하고 있는 게 노원구인가? 거기 피노키오 국수집? 거기를 엄청 강조하던데 제가 더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된다면은 방금 달래국수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 냅니다. 달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